네, 국회의원 특권 내놓기 과연 가능한 걸까요? 김문수표 정치혁신안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우리 백성문 최단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예. 뭐, 이어서 계속 토론을 한번 해보죠. 복지 얘기에 이어서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보수의 혁신입니다. 보수의 혁신. 네, 보수의 혁신. 보수 혁신. 예. 지금,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예.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자, 김문수 위원장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승부수고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네. 모멘트를 만들고 자기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네. 정치 역정 동안 뭐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문수 지사가 그러한 기회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기회. 왜냐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늘 변하지 않는 아젠다가 개혁과 혁신이거든요. 네. 이 개혁과 혁신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 자체가 자신의 아젠다가 될 경우에 굉장히 그 소위 말하자면 대권 주자로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수 정권 10년을 가져오면서 사실상 여기에 많이 식상해져 있는 것이 정치 풍토예요. 그래서 뭔가 보수 정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정치권 전체가 혁신의 아젠다, 개혁의 아젠다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공기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보수 혁신 아젠다를 김무성 대표가 가져왔지만 여기에 실행적인 아젠다 이니시티브를 지금 김문수 대표가 위원장이 하게 된단 하고 말이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판넬에 김문수의 새누리당 혁신안, 이른바 보수 혁신안, 새누리 혁신안인데, 근데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 기념회 금지, 문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예. 겸직 금지 대상 확대, 이 네 개가 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다 맞물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적 여론을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뭐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 정치인들을 못 믿겠다, 국회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뭐 내려놓는다 말만 하지 항상 선거 때 되면 못 내려놓겠다 하지만 네. 결국 내려놓는 게 계속 없잖아요. 그래서 예. 국민적 피로도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론의 등을 업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얘기는 하셨으나 네. 과연 이제 안에는 현역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과연 전부 전적으로 우리도 동의하겠다 받아줄 수 있을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경우는 이거 헌법상 권리인데 그럼 이거 헌법 고쳐야지 이걸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냐. 기명투표 그럼 국회법에 보면 기명투표는 국회법에 좀 돼 있죠. 국회법에 네. 이제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그렇죠.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체포동의안만 이걸 기명을 하면 그거는 또 국회법 전반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걸 그냥 말로만 해갖고 되는 일이냐 약간 이런 부분이고 네. 출판 개념의 문제도 뭐 얼마 최근에 신하경 의원 사건도 있고 네. 계속 출판 개념에도 약간 음성적으로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니까 이것도 없애자고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거의 모두 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은 항상 뭐 때때마다 나오는 게 출판 개념에는 앞으로 없애자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만 하자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실행 못 됐거든요. 그래서 출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판의 자유. 그래서 이제 위헌적 그것도 소지가 있는 거죠. 헌법상 권리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호동 무임금 같은 경우에도 아니 본회의 참석하고 상임위 참석하는 것만 일이냐. 현장 나가고 민원 듣는 것도 다 일이다. 그것도 일을 하는 건데 왜 그거 안 나간다고 문호동 무임금이냐 하니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뭐 아젠다 선점하는 쪽으로는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훌륭한 뭐 아젠다를 선점을 했으나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보통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저런 거 다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솔깃한 혁신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회에 대한 극도의 피로도가 있는 국민 앞에서 저렇게 하면 일단 솔깃하죠. 기명투표? 그동안 방탄국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네. 출판기념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음성적인 정치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건가?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하면 저 국회의원들 돈도 안 받고 맨날 노는데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기분 나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백 변호사님 지적해줬듯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지금은 솔깃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혁신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위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안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출판인협회 같은 것도 전면 금지 같은 것은 사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가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정가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 뒤에서 몇백만 원씩 봉투에 넣고 불법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뭔가 혁신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과도하게 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마저도 반발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네. 적정한 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최 변호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게 이제 결국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저걸 추진하기 위한 명분은 되나 그게 일단 동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동력이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 4가지 정도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었던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자 그러면 정치인의 어떤 특권 내리기 중에서 계속 있어 왔던 얘기인데 그 보수 혁신 쪽에서 안을 냈고 그 대상이 또 그 주도하는 사람이 김문수 네. 전치사였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수 혁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 정도는 거론되어 왔던 것들이 이야기돼야만이 그렇죠. 혁신 안 해가겠냐 이런 생각이고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김문수 지사가 보수 혁신안의 아젠다를 확실하게 짚고 이제 가려고 그러겠죠. 가려고 그러는데 저거 가지고 끝나지 않고 저거는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 누르기 차원에서 소위 말하자면 맛보기고 네. 두 번째는 정당 고위가 공천개혁 이걸 아마 그렇죠.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쩌면은 내일 그 의총을 의총에서. 의총에서 네. 이야기 듣는다 그러는데 저기에 대해서 반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반발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언론을 다 쓰죠. 구시대적 네. 부분으로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거 그대로 가지 않겠냐는 이어서 네. 그 국회의 눈먼 돈으로 알려진 정당 국고보조금.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혁신안으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당에는 정당 보조금이 있고 선거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정당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50억 정도 들어가요. 네. 각 당의 의석수마다 다르고 이제 그렇죠. 그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예. 다른데 거기다 선거 때 되면 또 350억이 들어갑니다. 그 350억 근거라는 게 사실 이제 유권자 수 3,900만 명 곱하기 800억인가요? 900억인가요? 곱해서 이렇게 해서 선거 때, 총선 때, 대선 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 네. 세금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정당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견제 장치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투명하고 이 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이걸 합리적으로 또는 국민의 납득할 수 있게끔 수임이 되는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당의 목적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당들이 지난 33년 동안 받은 정당 보조금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최 변호사님? 1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그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용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네. 정책개발비로 무조건 30%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냥 네. 없어요. 딱 보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단이나 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결산하고 감사하는 절차를 다 거치는데 네. 여기에만 없어요. 정당에만. 아니, 그래서 1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그렇죠.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가 계시지만 사실 선관위에서 이걸 이제 법을 고치려고 정착법 고치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네. 이야기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정당 보조금에서 적법에서 했는지 알아보려 그러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정보공개 청구하려 그러면 이게 기간도 길고 이게 또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래 어렵고 절차가. 그래서 사실상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정당에 서 있는 정당 보조금의 쓰임을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알 길이 없고 다만 이제 조직적으로 이권단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순위 목적을 가지고 신청한다 그러면은 좀 볼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 개발비가 30%는 정책 개발비로 쓰도록 돼 있는데 예, 예. 유흥비를 쓰고도 정책 개발비로 썼다. 당뇨 인건비로 쓰고도 무슨 연구비로 썼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선관위가 홈페이지에서 이제 국고 보조금을 공개는 하는데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백 변호사님 잠깐 지적하셨지만 받는 보조금의 30%는 원래 정책 개발비로 써야 되는데 네. 제가 필요한 사람의 인건을
요용한 걸 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네. 여기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책개발비가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살짝 인건비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총액만 공개될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없으니까 돌리는 게 자꾸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지적하셨지만 저 새누리 혁신안을 여기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지만 똑같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아니면 주식을 사려고 할 때에도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차대조표 아니면 감사 실사 보고서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거면 내 의도로 투자를 하지만 이 당에 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낸 세금에서 그냥 보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네. 내가 거의 물론 국회의원 비율대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될 게 국민의 권리인데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하지만 바쁜 국민이 언제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으며 그걸 기다리겠으며 그럼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무슨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치색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모두가 결국 투자하고 있는 당이니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는, 근데 예. 만약에 정부가 무슨 저걸 감사한다 그럼 또 여당은 어떻게 했고 야당은 어떻게 했다 야당의 속사정을 다 파헤치고 엉뚱한 대로 정보를 가져갔다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네. 만약에 야당이 이 부분을 야당 탄압이다라는 그러니까. 쪽으로 몰고 네. 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이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들이 감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과거에 유신 시대나 그 군사 독재 시절에나 가능하던 자꾸 그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면 이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총액만 공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정치자금법에 그 항목을 쭉 정해놓고 항목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2배 배상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법은 만들어놨는데 공개는 총액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용도에 얼마큼 썼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5년에 한 번씩 감사만 해도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정당이 우리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죠. 자,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좀 현실과는 짧게, 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이게 법을 만들어야만 이게 견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성찰을 통해서 이런 아젠다를 먼저 치고 나가야만 이제 정치적 합의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후보자가 5,800명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00명이 전과자예요. 그 중에서 전과 3번 미상이 500명이 넘단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새정치 쪽의 시의원들 김영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사회 범법적 행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죠. 그렇죠.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소위 말하자면 페널티가 정당 보조금이라든가 선거 보조금 거기에? 이런 데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조치를 그걸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가서 김문수의 어찌 보면 예. 도박, 승부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혁신안 쪽으로 얘기를 돌아갔습니다만 김문수 전 지사가 최근에 박정희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 먼저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시죠. 네. 5.16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현저히 짓밟고 훼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업적이 다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07, 과삼, 공이 더 많으신 분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리더다. 네.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위원장, 박정희 대통령에서 07 과삼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2012년 관훈 토론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자. 외국 사람도 이순신, 세종당 잘 모른다. 박정희는 안다. 박정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평가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의도가 잘 김문수 지사에게, 위원장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김문수 지사가 지금 이렇게 혁신안을 위원장, 내고 네. 이런 방향으로 위원장이 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다가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김문수
그 혁신위원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과거의 진보에서 이쪽으로 이제 보수로 전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김문수 지금 위원장이 나 진짜 보수 맞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가시지 않았나. 사실 너무 나갔다고.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의 경제 초석을 다지신 분이고 뭐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굉장히 박한 분들도 많은데 네. 광화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우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참 말 잘 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습니다.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소위 말 정치인이 돼서 정치 철학과 소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외연 학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폭넓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고 또는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런,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 이제 외연 확대를 하는데, 네. 아마 김문수 진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권 주자를 가기 위해서 좀 더 폭넓은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왜냐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지사가 네. 저렇게 이야기한 게 참 재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